제가 알다시피 변호사 뒤통령이잖아요, 제가. 그 여성분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 김영만 씨한테 내가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식당에 갔는데 그게 자기야? 네. 여자는 안 나와요? 아주 괜찮은 여자 저를 소개해주러 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누굴 소개해준다 그랬는데 나야? 그 사람 무조건 걸으십시오. 해야지. 저는 네. 그 사람 나오면 바로 때릴.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사님들. 영사.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유명인을 사건을 법률적으로, 오직 법률적으로 파헤쳐드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김병만 씨가 뉴스에서 엄청 나오는 그 사건 도대체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이 채널 한 번만 보시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누굴까요? 강행박이죠. 그렇죠. 2024년 11월 12일 날 보도를 통해 김병만 씨가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가지고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그리고 전처 측은 수년 전부터 오랜 기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며 이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 사유를 밝혔죠. 그래서 김병만 씨 측은 전처가 밝힌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하셨고, 검찰에서는 이제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송치됐다고 기사가 뜨니까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와, 김병만이 정글에서만 야만적인 줄 알았더니 현실에서 사람을 패는구나.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그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송치됐다는 것과 결정됐다는 건 완벽히 다른 얘기죠. 완벽하게 다른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에요.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무조건 불송치를 못해요. 무조건 검찰을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던 것이지, 이게 지금 불송치가 안 났다라고 해서 마치 혐의가 인정되었다라는 배우자 측의 언론 플레이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바로 그냥 송치를 안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가정폭력 사건은 지금도 무조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되죠. 달아서 송치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란 게 김병만 씨가 결혼을 했었었나? 그건 알고 계세요? 그때 달인 한창 유명하실 때 그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알다시피 뒷소식에 관심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제가 연대에 쓴 별명에서 그게 유명했습니다. 낱말은 강호석이 듣고 반말은 박건호가 듣는다고. 그렇죠. 맨날 제가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누구 헤어졌대? 쟤 대박이야. 얘 바람 폈어. 그리고 이제 김병만 씨는 결혼 1년 만인 2012년부터 별거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병만 씨 전처는 별거 시점을 2019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2012년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별거를 했다는 걸 명시했죠. 김병만 씨가 전처를 찐사랑했다라는 거는 한창 달인으로 그냥 최고의 주가를 날릴 때 아이까지 있는 재혼 여성을 받아들였다, 내 아내로 맡겠다라고 결정 내렸던 건 찐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알다시피 변호사 뒤통령이잖아요, 제가. 그 여성분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 저도 이제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분은 잘하신다. 그분이 원래 김영만 씨 팬이었대요. 뭐 김영만 씨한테 쪽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영만 씨한테 내가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 식당에 나오라고 했대요. 식당에 갔는데 그게 자기야? 네. 진짜 황당하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저 연애학개론 1타 강사 박건호도 저도 무릎을 쳤어요. 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는 안 나와요? 아주 괜찮은 여자 저를 소개해주러 제가 나왔습니다. 약간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 그 소개팅에 김병만 씨가 저였다면 저는 그 여성분한테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김병만 씨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생각을 하고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될지를 모르셨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누굴 소개해준다 그랬는데 나야? 그 사람 무조건 걸으십시오. 두 번째로 근데 이혼 판결 과정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2023년에 약 11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됐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전처가 김병만 씨 명의로 총 24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대부분 사망보험 구조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찐 사랑을 했는데 11년 동안 별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11년 동안 별걸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미 끝났던 얘기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딸, 원래 전 남편이 딸을 되게 아꼈다고 해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애가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원인은 도대체 뭐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자가 딸이랑 전처로 다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김병만 씨 본인이나 김병만 씨 어머니, 뭐 김병만 씨 가족은 누구도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설정돼 있었다라는 게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 혹시 알겠지만 제가 또 보험 설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성분은 얘기를 해요. 난 4개밖에 가입 안 했어요. 여러분 그 4개 가입시킨 게 그 이은혜입니다. 남편을 살인한 그 이은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도 4개밖에 안 했는데 김병만 씨 아내는 24개를 가입시켰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또 하나가 뭐냐,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
소송 도중에 내가 24개의 생명보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닌데 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처의 전 남편이나 전전 남편도 다 사별했다라는 주장이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게 만약에 두 분이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깨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생명보험이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된 거는 좀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니까 그런 괴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만약에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 한 4개에서 6개, 근데 내가 아는 내 아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4개 이상 막 가입이 되면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4개라는 것도 그 여성분 주장이에요. 김명만 씨는 수십 개 이상이 가입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문제는 최소 4개고, 그 다음에 보통 보험 중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보험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 여성분 얘기한 건 죽어야지 혜택을 보는 그 사망보험만 4개라는 거고, 아마 그게 결합된 보험들은 꽤 많이 있을 걸로 사실 추정이 돼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 사망보험을 1개도 아니고 2개, 3개, 4개 이렇게 복수로 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지 않아요? 드물죠? 왜냐면 저희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하니까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재산 분할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수로 돼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4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4개 밖에? 경사 세 번째 재산 분할로 갈 건데요. 최근에 또 그 김병만 씨 변호사인 임사라 변호사님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처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될 돈은 총 30억 가량 되는데 전처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 파양에 동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이혼 전력이 있는 전처가 2011년 김병만 씨랑 재혼을 하면서 전 남편 딸을 김병만 씨의 친양자로 입양을 했거든요.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 후 파양을 요구하자 채무 30억을 탕감해 달라고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말해 이 사건 몰랐을 때 와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되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이에요. 그 여성분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폭력적이다 뭐했다 이미 진작이 아닌 걸로 판결로 나왔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20억 이상을 하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전처가 김병만한테 30억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재산분할 판결 나온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았으니까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산분할 비율이 75대 25%죠. 김병만 씨가 75%를 받아오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전처한테 모든 김병만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맡겼다라는 게 정황상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만 씨한테 더 많이 줘라 라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맞아요. 본인이 목숨 걸고 해외에서 다 벌어와서 그걸 다 아내가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재산 관리권이랑 이런 거를 다 행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병만 씨가 벌어온 소득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부부가 공동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5대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75대 25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내가 다 김병만 씨 재산을 관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험도 가입하고 했다는 정황이 이혼 판결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이제 아내가 김병만 씨의 계좌에서 돈을 막 인출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금원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양을 할 때 그거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나는 파양을 조건으로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파양을 왜 안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저는 의도는 너무 명백해 맞아요. 보인다고 추정은 됩니다. 사양을 요구해서 30억 탕감해달라 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을 볼모로 삼아서 재산권에 뭔가 이득을 좀 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데 파양이라는 거는 김병만 씨의 지금 친양자로 지금 입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병만 씨가 난 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친딸처럼 입양을 하는 게 친양자 입양 제도가 가족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만 씨 전처가 낳은 딸은 김병만 씨의 친딸처럼 돼 있어요. 모든 법적인 권리가 친딸이랑 동일합니다. 그게 친양자 입양인데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얘가 내 딸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닌 건지를 넘어서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뭐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파양을 해서 모든 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은데 김병만 씨 전처 측에서 그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최근에 막 폭행을 했다는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혼 소송 도중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고 나서 폭행 고소가 들어왔다는 게 이례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거죠. 가사 소송, 즉 파양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금 일각의 의혹의 시선이 있고요. 이혼 소송에서는 어쨌든 그 폭력 사실이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뒤늦게 이제 고소를 하면서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다가 보도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무혐의가 났어요. 지금 김병만 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시점에 김병만이 그때 해외에 있었다 그래요? 그 정글의 법칙 촬영가 있었던 시점이라면서 거짓 주장이라는 게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블루투스 폭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단 때렸어. 뭐 어떻게 때리는 거야? 블루투스 폭행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 좀 그만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지금 갑자기 그런 억지. 그러니까 이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김명만 씨가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혔다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을 밝히고 아마 그 여성분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게 여론 불식시키고 본인의 파양과 관련돼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이딴 수법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김병만 씨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잖아요. 이것으로 되게 많은 명예를 지금 훼손당했어요. 김병만 씨가 막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보도 자체만으로도 김병만 씨가 무혐의가 낮지만 많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게 그렇죠.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사실 경제권 문제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경제권을 배우자한테 일임한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우리 김병만 씨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 잘못될 경우에는 인생 전반에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 같아요. 우리는 딸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고 그쵸? 안 된 것도 있어요. 인생에서 결혼은 너무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결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일단은 걸려야 될 거 소개팅 장소에 나 소개해 준다면서 너에게 나를 소개해 주려고 나왔어. 그런 사람을 일단은 피하는 게 맞을 것 진짜 같습니다. 최악이 저는 네. 그 사람 나오면 바로 때릴 그러니까 김병만 씨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파양, 그 다음에 이혼, 가정폭력 보호사건 송치 이런 법률적인 이슈를 다뤄드렸습니다. 이 김병만 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 점이 있으시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대댓글 달아드리면서 한번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되는 괜찮은 변호사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장인박. 강현박입니다. 그거 조심하라고 한 거 아니야?